네, 성공 마감 전략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잠깐 좀 브리핑하고 가면요. 분위기 좋았습니다. 코스피 삼성전자가 이끌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2,500선 지지 넘어서 2,510선까지 지지력을 보여줬던 오늘이고요. 지금 기관의 수급이 5천억 원 가깝게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파는데도 불구하고 201선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로는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대형주에 힘받는 모습도 같이 관찰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코스피가 오늘 7조 원 살짝 넘어가는 거래대금이 실렸는데 코스닥 쪽으로도 좋았어요. 코스닥은 8조 원 가깝게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오늘 810선, 5일선을 꾸준히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코스닥으로는 현물에 외국인의 수급까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다소 좀 엇갈린 시각 속에 종목을 담았다라는 결론도 함께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이제 2,500선, 810선 그 위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지 두 프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건희 하이투자증권 부장,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오르니까 그래도 힘이 나네요. 먼저 이건희 부장님, 네. 저점에서 2273선 딱 10월 말 한 달 전이었죠. 이 불안했던 심리를 딛고 11월에 2510선까지의 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 10%가량 올라왔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오를 만큼 오를 종목들은 다 오른 것 같고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 딱 그 갈림길에서 이번 주 그 상단을 뚫어낼 긍정적인 부분과 2500선을 하회할 우려되는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뭐 11월 달에 좋았던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좋아졌죠. 11월 달에. 그 배경은 금리예요? 뭐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이제 지금 이제 11월 달 접어들면서 벌써 이제 내년 시장에 대한 이제 전망들, 내년에 뭐가 좋아질까, 뭐 내년에 이제 금리는 언제 떨어질 것이냐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 뭐 중심으로 좀 현물 매수를 이제 외국인들이 좀 해줬고요. 특히 이제 이머징 시장 마켓을 한번 쭉 살펴보면 네. 대부분 팔았는데 대만과 한국만 샀습니다. 오. 그게 뭐냐면 결국엔 반도체를 샀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들도 결국엔 내년 시장에서 좋아질 섹터를 일단 그쪽 큰 흐름으로는 그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아마 업황 회복, 반도체 업황 회복이라든지 뭐 AI 반도체 관련돼서 뭐 계속 순환매가 돌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도 뭐 일단 악재가 나올 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도 사실은 안 좋은데 주가는 좀 돌리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그래도 뭐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문제는 2,500을 뚫고 2,600을 갔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조금 템포를 좀 죽이면서 외국인들은 이제 약간 선물만 가지고 좀 매매를 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좀 빠질 만한 여유, 그러니까 이유, 뭐 이제 12월 달에 산타가 오냐 마냐 말이 많은데 네. 잘못하면 빠질 만한 거는 결국에는 여전히 실적이 안 좋은 거죠. 그러면 항상 실적이 안 좋다는 거는 밸류에 부담을 준다는 거고 밸류가 좀 부담에 차면 주가는 못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2,500선을 넘기고 나서 2,600까지 가기에는 조금 더 숨고르기가 필요한 자리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지금 흥분해서 대응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시기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객관화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김종효 이사님, 올해 코스피 특히 연말 들어서면서 코스피의 상장사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전년 대비 낮아질 거다. 방금 이건희 부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다? 그럼 지금 코스피 2,510선까지 올라온 건데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일단 뭐 트레일링으로 보면 오히려 악화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지난 3분기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내년도에는 이익이 대거 증가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몇 조가 안 나왔던 올해 반도체 빅2의 실적이 내년도 들어서는 뭐 많이 보는 데는 뭐 70조까지 보는 등 엄청나게 다시 높여잡고 있잖아요. 물론 그게 맞냐 틀리냐는 또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기업 이익이 내년도에 30%가량 올라가는 데는 누가 뭐래도 반도체가 중심축을 잡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고요. 네. 최근에 시장 수급과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도 그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일단 주력 종목, 내년도를 바라보는 주력 종목은 이쪽에서 크게 벗어나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뭐 지금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저점을 찍었다는 어떤 자신감, 그다음에 최근에 수급이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특히 공매도 자체가 불가한 상황에서 종목별로 수급이 좀 회복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종목별로 일단 단기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뭐 고점에 머물거나 신규 상장주 중심으로 대거 급등하는 종목도 있지만 전체적인 유형을 살펴보시면 저 밑에까지 빠져있던 적자 종목군들, 뭐 게임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밑에서부터는 이제 용트림을 하고 있단 말이고요. 그다음에 뭐 CJ램을 포함한 이런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다 한 바퀴씩은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업종 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핵심 포인트는 내년도 실적인데 그 실적의 중심축에는 여전히 반도체가 있어서 이쪽은 메인으로 놔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군들도 지수가 2,500에 안착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바퀴 순환이 돌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 순환의 끝은 일단 잠시 쉬었다가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수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구간에서 종목들이 또 어떻게 버텨내느냐에 따라서 종목들의 어떤 투자 강도가 결정되는 예. 연말이 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 듣고 이건희 부장께 갈게요. 김종윤 의사님, 내년 내년도에 이제 코스피 밴드 지금 증권가에서 굉장히 좀 엎치락뒤치락 제각각 내놓고 있거든요. 밴드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전 올해도 2,200, 2,800이었는데요. 내년에도 그 정도 레벨을 크게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200, 2,800. 누군가에게는 그 상단이 아쉬울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지금 기회 영역으로 보실 겁니다. 이건희 부장님은요? 예. 뭐 2,800 더 넘어갈 수도 있죠. 예, 넘어갈 수도 있고 뭐 2,000을 또 하회할 수도 있는 게 이제 시장인데 중요한 건 이제 빠져나가시네요. 예, 뷰를 뭐 예측하는 게 항상 증권사가 예측을 하지만 제가 한 17년째 있으면서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응이 더 예, 중요한 연말에 거죠. 가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전에 했었던 논리들이 다 하나둘씩 이제 없어지죠. 달라지고 상황이.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예측하는 거는 내년에 AI 반도체 시장이 엄청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처럼 속도가 좀 더뎌진다라든지 만약에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라고 하면 반도체가 약하면 당연히 이제 2,800을 뚫기는 어려울 거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AI 산업이 생각보다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침투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찍어내는 대로 팔 수 있다. 뭐 공급이 항상 부족하다라고 하면 2,800도 더 뚫을 수 있는 게 지금 시장이다. 거기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자동 전기차 업종까지 좋아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더 좋아지겠죠, 주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산업이 어떻게 주요 산업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고 예. 단기적으로는 이제 연말 연초는 로봇이라든지 뭐 AI 지금 뭐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이런 테마들이 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여전히 가벼운 섹터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달부터 바이오들이 이제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 오래된 종목들 이제 신라젠까지 신라젠. 움직이기 저희 시작했는데 이따가 여쭤볼 건데. 네. 예, 일부 바이오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바이오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또 한번 랠리는 한번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두 분 다 반도체를 공통적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포트에 꼭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바이오의 기회까지 내년도에 공략할 섹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섹터를 좀 볼게요. 오늘 로봇주가 다 같이 움직였죠. 그동안 두산 로보틱스가 시총 5조 원을 돌파하는데 홀로 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처럼 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수급 분산 나왔거든요. 바로 여쭤보죠. 김종효 이사님. 수급 키 맞추기 시작된 건가요? 뭐 수급 키 맞추기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은 일방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 머티의 덩치 싸움 중에 이 두 종목이 오늘 이슈로 인해서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니까 다른 종목으로 수급이 쏠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메인 그림과 그다음에 옆에 사이드 그림을 헷갈리시면 안 된다. 지금은 전체 2차 전지와 로봇이 가는 게 아니고 네. 두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 머티만 가는 거고요. 개별로. 두 종목이 가는 이유는 이 두 종목의 덩치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MSCI도 편입될 수 있고 코스피 200도 들어가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올 수급이 얼마인가를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되면 실제로 미리 선반영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슈 나오고 나서 주로 주가가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메인 포인트는 이 두 종목의 덩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커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수급 기대감이 메인 포인트입니다. 나머지는 두 종목이 꺾이면 그 옆으로 뭔가 퍼지고 있는 거예요. 네. 2차 전지와 로봇이 좋은 게 아니고 두 종목이 강한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예. 로봇 관련주는 뭐 AI 관련주로서 좀 넓게 보면 좋지 않느냐라고 뭐 착각할 수 있는데 네. 저는 그 AI에 관련돼서 또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건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또 만약에 테슬라가 이기는 시장이다? 다른 쪽은 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자신들의 도조 컴퓨터와
카메라 모듈 하나만 가지고 그 자율주행을 전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FSD 돈도 누가 다 편취합니까? 테슬라 혼자 편취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죠? 레이더, 라이다에 카메라에 온갖 초음파 센서까지 다 달아서 그 로직으로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크루즈는 망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웨이모는 얘기도 안 들리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도 지금 그 레벨 3 정도의 자율주행을 한다고 했지만 벌써 몇 번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지연됐다고 떴어요, 기사. 그러니까요. 과연 못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는 좀 더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됩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만약에 AI가 테슬라가 아닌 방식이 주류가 된다고 했을 때는 실제로 부품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데 만약에 테슬라가 이겨서 다른 차의 테슬라향 AI가 거기에 장착되는 형태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실제로는 카메라 모듈 말고는 별로 판매될 수 있는 부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 잘 하셔야 되고요. 네.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그쪽에 비빌 수 있는 종목은 우리나라엔 아예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종목군들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어느 정도의 밸류를 하는 게 적절할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AI 관련돼서 형성되는 테마에 단기 트레이딩은 언제든지 유효하다라고 보지만 이게 산업에 의미 있는 어떤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지는 꽤 불분명하다라는 측면에서 네. 투자와 트레이딩을 명확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다. 지금 AI와 관련된 국내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는 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정도로 제외하면 트레이딩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정리해보자면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는 것에서 큰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로봇주로 업종 수급 확산 나오는구나.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두산 로보틱스가 오전에 쉬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거다. 네, 전 그렇게 보고 있고 오후장엔 둘이 종목이 같이 가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전혀 다르죠. 누르니까 올라왔고 지금 다시 고개를 드니까 또 고개를 내리죠.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둘이 오른 게 똑같이 뭐 한 10몇 %씩 오르면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고 오늘 기민하게 보면. 눌렸을 때 올랐고 그다음에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 고개를 들면 다시 고개를 꺾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특정 세력인지 뭐 정확하게 어떤 주체가 사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시장에서 양분된 어떤 그런 투자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12월 중순에 코스피 200 변경 관련한 내용 셀-온으로 작용할지 여부가 두 종목의 수급 분산의 핵심이 되는 건가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종목 모두 비싸기 때문에 네. 오를 때마다 저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유진 로봇도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이면서 좋았습니다. 수급으로만 해석을 해주셨던 우리 김 이사님의 의견을 들었는데 이건희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 정책적 지원도 올해 많은 변화를 보여줬잖아요. 게다가 로봇 ETF 출시까지 더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업종을 좋게 보자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다른 쪽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있어요? 일단 뭐 로봇주들이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두산 로보틱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두 종목 중심으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고 네.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도 뭐 바닥에서 조금 이제 고개를 들 정도 이제 조정 잘 받았죠. 근데 저는 이 섹터는 여전히 성장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이 로봇이 어떻게 튈지 어디로 방향을 잡을지 나중에 AI랑 어떻게 만날지 그것도 아직 모르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은 어느 회사가 뭐 탑픽이다라고 얘기하기도 사실 좀 어려울 정도로 아직은 초창기 국면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주가는 이제 이미 너무 뭐 밸류에이션을 계산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다들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은 뭐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뭐 레인보우도 마찬가지고 뭐 뉴로메카라든지 뭐 그 외에 이제 SPG 뭐 SBB테크 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밸류에이션 따지면 뭐 계산 안 되죠. 근데 요즘에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 내년에 꿈과 기대는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계산이 안 되는 애들. 그 무슨 말이냐면 안 되는 종목들이 왜 그러냐면 꿈으로만 갈 수 있죠. 지금은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년에 좋아질 거야라는 걸로 지금 성장주를 끌어당기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네. 지금 로봇주들은 그래서 제가 내년 연초까지는 계속 모멘텀을 받을 거다. 그 정책은 항상 또 연초에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주가는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지만 또 이제 항상 뭐 밸류에이션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고점을 보고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기준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1분기 중에 단기 고점을 좀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뭐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좀 잘 타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생각보다 뉴스에 또 예민하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자리다. 네. 네, 그렇게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비싼 자리라는 걸 염두하고 지금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1월에 정책적인 발표가 나올 때 그때는 팔자. 맞아요? 근데 뭐 그게 정책적으로 나와서 그 정책이 진짜 실효가 있으면 더 가겠지만 삼성의 뭐 사실은 M&A 소식이 그렇죠.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올 수는 있는데 예. 적어도 한 1분기 안에는 고점을 찍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안에 또 선별도 필요하겠죠. 이런 내용들 큰 그림으로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특징주로 가겠습니다. 저희 애프터 브리핑 때도 매번 좀 촘촘하게 잘 봐드렸던 쪽이 콘텐츠 쪽이었었거든요. 오늘 오전에 미스터 블루, 핑거 스토리 같은 웹툰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번 참 올라올 듯 말 듯 윗꼬리가 달리는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웹툰, K-웹툰의 경쟁력은 좋다고들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략을 어떻게 봐야 될지 김 이사님, 이쪽에 기회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컨텐츠 쪽도 그동안 너무 소외되어 있다가 그렇죠. 일단 시동을 가장 먼저 건 것은 그 CJNM 최근에 뭐 반등을 꽤 했죠. 그래서 급반등을 줬어요. 네, 언제 이렇게 반등했나 싶을 정도로 반등을 주면서 다른 종목으로도 뭔가 조금 벌려주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년도는 전체적으로 성장 속도가 대거 둔화되면서 중국도 저성장, 미국도 성장 둔화, 우리나라는 여전히 뭐 저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도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는 전 세계 경제가 모두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거의 명약 관화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숫자를 얼마나 찍어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미스터 블루를 포함한 전반적인 컨텐츠 주도 모두 숫자를 제대로 찍지 못하면 그다음에 밸류 부담이 일부 사라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지금 뭐 시장만큼 밸류가 낮거나 이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숫자를 찍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콘텐츠 종목 중에선 네. 지금 그래도 공략이 가능하거나 여전히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 스튜디오 드래곤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CJ ENM도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을 다 줬고 이제는 팔자리라고 보세요? CJN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유상증자 이외에 산업이 얼마나 개선되느냐가 지금 여러 분야에서 다 걸쳐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스튜디오 드래곤과 연결된 부분만 본다면 좋아질 수 있는데 영화 쪽은 아직 뭔가 조금 불분명해 보이고 네. 그다음에 이 회사에 이게 또 작용하고 있는 과거 CJ 오쇼핑의 실적도 지금 불분명한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CJNM은 뭐 주가가 급락할 것 같진 않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것도 이제부터는 모멘텀이 아니라 숫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숫자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정도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반등도 제한적,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다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는 좀 적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NM도 바닥을 잡긴 했는데 추가 동력은 실적에 달려있다. 사실 지금 많은 종목들이 그러한 것 같아요. 2,500선까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다 주기는 했는데 그 자리에 대한 동력을 계속 갈구하는 모습들이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떨까요? 저점 11만 원까지 내려갔던 삼성전기입니다. 최근 기관이 저점에서 11월 내내 담았고요. 오늘 외국인까지 사면서 200일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의 온디바이스 AI 기대감까지 전해진 건지 이건희 부장님 이제 전기 본격적으로 추세 상승 나올까요? 항상 그 추세 상승이 나올까요? 하면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요. 예, 삼성전기는 좀 무겁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올라오면 사실은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데 근데 저점에서 사신 분들이야 그렇죠. 정리를 하실 수 있을 텐데 뭐 대부분 20만 원대 갖고 그쵸. 계실 테니까 네네.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주가가 빠진 이유는 실적이죠. 사실 뭐 삼성전자도 안 좋았지만 전기는 작년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은 뭐 유지를 했는데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는 거고 삼성전기가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전자 쪽이 IT 쪽이 좋아야 됩니다. MLCC도 좋아야 되고 네. 이게 MLCC가 가장 판매 비중이 높죠. 한 매출의 43% 가까이 되니까. 그다음에 지금 새로 시작했던 이제 FC BGA라든지 이런 산업 사업들도 보면 지금 매출 한 20% 이상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라든지 연성 회로 기판, 뭐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이 나머지 이제 30% 차지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내년에 다 좋아질 만한 부품들입니다. 근데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여전히 지금 그러면 여기서 바로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느냐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항상 조금 삼성전자보다는 후행한다라고 느낌으로 이제 뭐 가지시면 되는데 저는 의미 있는 반등이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반등은 더 나올 수 있지만
뭐 여기서 급하게 뭐 18만 원, 19만 원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단기적으로만 16만 원 근처 가면 15만 원 좀 넘어가면 또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여전히 좀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근데 뭐 MLCC라든지 FCBG에 관련된 사업은 네. 내년이 기대된다라는 게 주로 애널들의 공통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기대감이 뭐 주식에 얼마나 빨리 반영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가 키팩터는 MLCC라는 건가요? 지금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FCBGA가 더 키팩터일 것 같고요. 전장용 MLCC라는 건 결국엔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전방 산업에 이제 영향을 자동차도 받고. 많이 팔려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되는 과정일 네. 것 같습니다. 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삼성전기를 다루니까 어제 사실 정통 기판주들이 먼저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심택이라든지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이에 먼저 움직였었던 온 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 칩셋 미디어라든지 제주반도체가 오늘 다 쉬어갔어요. 네. 그런 가운데 HBM 관련 종목들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가더라고요. 네. 이 수급의 변화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냥 그 온 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조정이 나온 거고 HBM 관련 종목들은 조정이 나와서 다시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되죠. 쉬었기 때문에 가고 예.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쉰다. 이제 HBM 관련주들은 예.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에 굉장히 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근데 어제 다행히 올랐죠. 엔비디아가. 그리고 이제 그럼 칩셋 미디어나 이런 종목들은 금방 끝날 거냐? 이게 한번 지난주에 형성된 테마인데 그렇죠. 네, 네. 이게 금방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확산이 되고 있죠. 심택이나 대덕전자까지 이렇게 예. 기판까지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러면 상정 전기까지 뭐 끌어올렸다라고 보면 네. 사실은 이쪽은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다 걸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부터 시작해서 뭐 기판주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국면이다. 뭐 한마디로 온 디바이스 AI 말은 어렵지만 그냥 그 내 기기에 장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내 이제 칩이 폰에? 하나, 뭐 폰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어. PC가 됐든 거기에 AI 칩이 들어가면 이게 뭐 퀄컴부터 인텔 그다음에 삼성까지 다 서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네. 관련된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어 있는 회사들은 움직이는데 아직 실체는 없다. 그러니까 네. 실체가 나올 때까지는 이제 진짜 대장주는 또 나중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 다 반도체를 내년 포트에 꼭 편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HBM, 온디바이스 AI 굳이 넣는다면 어느 쪽을 지금 편입하는 게 맞는지 이 부장님 의견 들어보면요. 당연히 HBM을 넣어야 되고요. 예, 온 디바이스 AI는 뭐 어떻게 될지 어떤 게 많이 쓰일지 아직은 아니면 꿈이고. 뭐 예전에 이제 전기 그 휴대폰 충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했었거든요. 무선 충전 관련된 것들이. 근데 지금 뭐 개나 소나 다 만들죠 무선 충전기를. 예,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이사님의 선택은요? 네, 저는 HBM 관련주들 좋은데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밸류 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지여서 네. 이들 종목은 그렇다고 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혼자 만들고 있는 이런 회사들 아닙니다. 대만이나 미국 기업들 보면 저평가된 종목이 널려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만 ASE, 그다음에 미국의 암코 이런 종목군들의 PER이 14배에서 16배입니다. 국내 종목군들은 지금 트레일링으로 50배, 60배, 내년도 포워딩해서 지금 뭐 30배, 40배죠. 물론 하이닉스가 가장 잘하고 있고 하이닉스에 붙어가니까 그 정도의 밸류를 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TSMC와 붙어가고 있는 종목군들과 밸류 갭이 너무 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지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라면 글로벌 업체에 투자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예. 저는 온디바이스 관련 쪽에서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시장에서 한쪽으로 뭔가 무게를 실는 것은 위험하지만 근데 여기도 어차피 이제 그 배경들은 필요하단 말이죠. 소위 네. 인프라 이런 것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통된 부품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관련주로서 뭐 PCB도 들어갈 거고 PCB의 재료를 공급하는 그런 종목도 들어가겠죠.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서 기회 찾아봤고요. 마지막 특징주 종목은 신라젠입니다. 오늘 삼성 오후장 접어들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갑자기 쏠리면서 2시 반에 좀 주가 슈팅이 나왔어요. 이와 함께 오전부터 뜨거웠던 쪽, 어제부터 기회 있었던 쪽이 바로 신라젠입니다. 많은 분들께는 또 환희의 종목이자 또 애증의 종목이기도 했었던 신라젠 팩사백의 재해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자리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건 뭐 저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팩사백이 도대체 언제적 팩사백이냐 그 다음에 이번에 단독으로 뭔가 효과를 보여준 것이냐 그렇지 않죠. 병용 투여죠.
그래서 A, B, C, D 넣었더니 병용 투여한 CD에서 27%, 17%인가요? 그 정도의 효과를 보여줬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인가?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이제 정말로 뭔가 효과가 있어서 리네제론이라고 하는 회사가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한 5천억, 6천억, 뭐 1조 가량의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 네. 돈을 얼마나 줄까도 봐야 되겠죠. 산 넘어 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가야 뭐 워낙 이제 뭐 저평가는 아니고 소외되어 있던 상황이니까 뭐 네. 단기적인 어떤 매수가 좀 더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너무 뭔가 과한 서사를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뭐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단호한 답변 들어봤고요. 관심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희 부장님, 나노신소재 가져와 주셨네요. 네. 뭐 한동안 안 보셨던 종목일 텐데. 외국인이 계속 사요. 예, 일단 뭐 주가는 뭐 한번 시세를 한 20만 원 이상 뽑고 나서 지금 12만 원대에서 쉬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일단 2025년을 기대하고 이 회사는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아마 내년 뭐 상반기나 한번 반응을 보이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프리미엄 전기차 신차들이 25년에 출시되는 차들은 대부분 실리콘 음극재를 아마 착용하게 될 거고요. 본격적으로 지금 사용하게 되는데 관련해서 나노신소재도 지금 유럽이랑 지금 미국 지역에 공장을 지금 생산 현지화를 좀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실리콘 음극재를 쓰면 부풀어 오르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음극재용 CNT 도전제를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그걸 만드는 회사가 나노신소재죠. 수계분산 음극재용 CNT 도전제를 양산할 수 있는 회사가 사실상 아직은 이제 여기 나노신소재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이 시장은 아직 실리콘 음극재 시장은 크지 않지만 네. 이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는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지금도 사실은 밸류 부담이 굉장히 높은데도 주가가 10만 원대 이상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인 거죠. 거의 독점적인 권한을 이제 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높이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좋아질 만한 종목으로 좀 미리 봐두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보세요? 일단 뭐 저희 당사 애널 기준으로 한 18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있는데 예, 그 손절가는 10만 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NT 도전제 관련해서도 먼저 슈팅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나노신소재 자리를 잘 지켜가는 가운데 18만 원까지 여력 보고 있습니다. 김종효 이사께서는 해성-DS, 포트에 담아야 될 반도체 키워드 주신 거예요? 네, 반도체 재료이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PCB를 만드는 재료이기도 한 종목인 거죠. 아까 뭐 PCB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PCB에 재료 공급하고 반도체에 재료 공급하는 회사가 뭐 나빠질 리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주가가 뭐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하고 있어서 추격하는 게 맞는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예. 어쨌든 저는 내년도에 실적 개선의 하나의 축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러면 이 종목 PR 한 15배 정도 생각해 봤을 때 7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원익 Q&C를 말씀드렸는데 뭐 반도체 재료나 장비 쪽에서 여전히 좋은 종목군들은 계속 새로 발굴하거나 저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다 놓쳤나 싶었는데 원익 Q&C도 잘 올라오고 있고요. 해성-DS 7만 원까지 여력 보고 있습니다. 오늘 탑픽까지 관심주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2% 보내드릴게요. 이건희 부장,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